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예비 초등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영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시작된 이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영어 학습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부모님들도 그런 고민에 대한 어떤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참석하셨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고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다 제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어 학습이 좀 더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진실을 우리한테 내밀죠. 두 번째는 영어는 어린 나이에 배울수록 훨씬 유리하다. 세 번째는 영어를 잘하려면 발음이 좋아야 한다. 자, 그러면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릴수록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요? 도대체 어떤 그 진실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이 사실들을 하나씩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뇌신경학 쪽에서 나온 가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두뇌에 좌뇌와 우뇌가 있어서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우뇌, 이런 그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완전히 제 역할을 하도록 분화되는 시기가 각각 자리 잡는 그 시기가 보통 사춘기 전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분화되기 이전에 그 시기를 보통 12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세 이전에 언어를 배우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결정적 시기 가설의 그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결정적 시기라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좀 조급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결정적 시기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자, 야생에서 버려졌다가 발견된 아이들 사례를 아마 부모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1920년대에 아마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늑대 소녀 이야기일 겁니다. 인도 캘커타 부근에서 두 명의 어린 소녀가 발견이 되었는데 한 명은 2살, 한 명은 8살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발견되고 나서 카말라와 아말라라는 그 인도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 아말라는 1년 뒤에 사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카말라는 몇 년을 더 생존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늑대들하고 자라다 보니까 직립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생존 기간 동안 사람처럼 걷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50여 개 정도의 단어를 습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아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 능력은 갖추지 못한 채 세상을 뜬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결정적 시기 가설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사례는 사실은 미국 그 LA 인근에서 1970년대 초에 발견된 진이라는 소녀아이가 있습니다. 이 진이는 굉장히 난폭한 아버지와 그리고 거의 앞을 못 보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아이의 울음소리조차도 듣기 싫어해서 이 아이를 골방에 거의 가둬놓고 양육이 아닌 방치를 해뒀어요. 그렇게 이 아이가 13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아이가 말을 전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 발견 당시에 용변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아이를 언어치료사와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전담팀을 꾸려서 재활교육을 열심히 시켰지만
13년 동안 이 진이라는 아이는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좌뇌에 아무런 자극도 환경적으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경학자들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 이후인 13세에 발견된 진이라는 아이는 언어를 배우는데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이도 아까 카말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몇 개의 단어들은 습득을 하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대화에 필요한 언어 능력은 갖추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녀는 1990년대 초에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옥사나라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3세 때인가 어머니가 거의 양육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기 위해서 인가에서 조금 떨어진 개들이 모여있는 그 개집으로 가가지고 그 개들과 어울려 삽니다. 그래서 8살 때 발견되었을 때 이 아이도 역시 전혀 사람의 말은 하지 못하고 행동 양식도 개와 똑같이 음식을 주면 코로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고 이러는 어떤 그 모습으로 세상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옥사나는 예외적으로 야생에서 발견됐던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언어에 대한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언어를 배우는데 거의 다 실패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옥사나만큼은 그 언어 치료사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자 이런 그 전담팀이 일정 기간 굉장히 꾸준히 노력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언어를 좀 일부 습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옥사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쳐서 보시면 옥사나가 20대 중반쯤에 이렇게 그 간단한 인터뷰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생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어를 배우는 일정한 시기를 넘겨버리게 되면 그 결정적 시기가 보통 12세 전후니까 그 시기를 넘어버리게 되면 언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거나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니까 조기 영어 교육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영어도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 이전에 빨리 서둘러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어를 우리 한국인 못지않게 잘하는 외국인들 많이 보시죠.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세요? 로버트 할리시요. 또요. 샘 해밍턴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그 인터뷰한 30살 정도의 그 미국 청년은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면 정말 미국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거의 발음이라든지 어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유창한 것으로 그 인터뷰 동영상이 그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 말로는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20살이 넘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시사하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결정적 시기 가설들은 사실은 모국어를 배우는 상황에서 나온 가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상황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나이에 영어 혹은 다른 외국어를 배웠을 때 유리한 점은 전혀 없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물론 있겠죠. 어떤 점에서 유리한 것이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흔히 어릴 때 배우면 발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 팀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연구를 했답니다. 그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교포들이 미국에 이민 온 시기와
영어 능력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걸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이민온 시기가 빨랐던 사람들이 이민온 시기가 늦었던 사람들보다 발음 면에서는 원어민처럼 발음한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어휘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현 구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민온 시기, 즉 영어에 노출되어 있던 기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찍부터 영어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모국어에 의한 간섭이 적어지니까 모국어의 영향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발음은 그 원어민의 발음과 비슷하게 습득할 수 있는 혹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러면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갖게 하려면 빨리 가능하면 좀 일찍 영어에 노출을 시켜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영어를 잘한다 라고 평가할 때는 발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상황에 맞추어서 대화하는 상대에 맞추어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얼마나 표현을 잘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발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일부 부모님 세대는 아실 거고요. 일부 부모님 세대는 좀 낯설 텐데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닉슨 대통령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 시절 당시에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라고 합니다. 혹시 키신저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 키신저 효과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 헨리 키신저는 유태인 부모 밑에서 독일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키신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래서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정적 시기를 넘긴 나이에 미국에 갔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발음할 때 좀 투박한 독일어 발음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은 원어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영어 발음이 좀 투박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키신저의 그 발음만 듣고 보면 원어민이 아닌 것 같지만 키신저는 누구보다도 연설을 잘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뛰어난 화술로 상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아주 잘 펼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발음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생각을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키신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음이라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해서 아직도 어린 아이들에게 발음에 대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찍부터 영어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시키는 것이, 언제 시키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제 다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교육은 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어떻게라는 것을 찾아갈 때 부모님들이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영어 학습 환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SL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ESL은 영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환경을 우리가 ESL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이기 때문에 EF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ESL 환경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부모를 따라서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영어권 국가로 조기 유학을 갔을 때 이 아이들은 집에서는 부모님과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집 밖을 딱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영어로 일상생활을 해내야 되는, 그래서 영어가
본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그런 제2 언어가 돼버리죠. 그래서 제2 언어로 배우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영어를 써야 되는 그 환경이 바깥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 밖에 나가서 영어 사용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 늘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외국어로 배워야 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사실 학습의 동기를 갖고 학습의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제 달려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일부 굉장히 학교가 아이들 교육에 열성적인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ESL 환경처럼 영어가 이 아이의 일상생활이 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곳이 영어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가 생활을 이제 마치고 오후에 집에 오면 집에서도 부모님이 어머니가 영어 회화를 배워서 열심히 아이하고 영어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일체의 한국 TV는 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DVD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도 우리나라 그 한국어로 된 동화책이 아니라 영어로 된 동화책들을 읽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의 바다에 아이를 풍덩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그 영어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또래 아이들보다 분명히 영어는 잘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면 아직 모국어,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이 모국어조차도 습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영어의 바다에 빠져있던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모든 활동이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선생님이 주는 교과서 안에, 선생님이 주는 활동지 안에 모든 것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 이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영어의 바다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나가면 영어를 쓰는 환경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영어에 대한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빨리 시작해서 뭔가 빨리 그 결과를 좀 승부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조바심 때문에 아이들을 일찍부터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부딪히는 곳이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모국어가 어느 정도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졌을 때의 그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일단 영어 학습은 아직 우리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을 영어의 바다에 빠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또래 아이들처럼 모국어로 일상생활 하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능력이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그 환경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부모님들이 아시고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모국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학습을 시켜도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영어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때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제가 많이 권하는 방법이 영어 교육의 성공적인 나라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영어 교육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나라. 프랑스는 굉장히 실패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필리핀은 이제 영어를 제2 언어처럼 쓰니까 그런데요. 영어가 제2 언어도 아니면서 성공적인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국가들이에요. 이 북유럽 국가들이 영어 교육에 성공적일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영어로 된 드라마나 영어로 된 영화를 방영할 때 더빙 없이 그냥 내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TV를 탁 틀면 수십 년 전부터 영어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영어로 물어봐도 서슴없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 세계 국가의 학생들은 유럽 내 영어 공인시험에서 항상 1, 2, 3등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케이블이라든지 다른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영어 영화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더빙하지 않고 바로 들을 수 있게끔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도 영어 공영방송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영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너무 좋은 컨텐츠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굳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부터 적극 활용해서 영어 환경에 노출을 시켜주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영어 학습에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고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방송이 아닌 좀 다양한 어떤 노출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인터넷, 요즘에 웬만한 가정들이 다 컴퓨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학습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지역마다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서관에 가면 어떤 도서관은 어린이 영어 도서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열람실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 손을 잡고 이런 환경을 찾아가시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영어 학습을 할 때 이런 점을 좀 주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학습을 보면 요즘 웬만한 그 사이트에서는 맛보기 학습이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맛보기 학습을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한번 보고 아이가 굉장히 집중하고 좋아하면 그 맛보기 학습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온라인 학습은 사실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번씩 매일 1시간씩, 그래서 주 3시간은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딱 시간표를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것처럼 정해놓고 해야만 이것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사실 집중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얼만큼 집중해서 그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30분 만에 막 몸을 뒤틀면서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1시간이 넘어도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 아이의 하루 일과를 고려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컴퓨터 앞에서 하는 학습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딴짓을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주기적으로 아이의 학습이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어떤 사이트들은 그 학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점검, 그 기록이 쫙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이가 몇 분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는 끝까지 다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엄마표 영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아마 어머니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좀 열성적으로 그 교육의 주체가 되면서 생겨난 요즘의 교육 트렌드에 맞물려서 나온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는 아이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엄마가 아이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재도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일정 시간 영어를 해서 영어를 직접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엄마표 영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 인터넷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교육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이제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엄마표 영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자료를 쓰면 좋다. 그리고 지금쯤은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정보들이 무수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주변의 정보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엄마표 영어를 여기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조언을 드리는 이유가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 영어 교육에 그 엄마표 영어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아이가 지속적인 어떤 그 학습의 교류를 하면서 그런 놀랄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학부모들한테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지. 나도 한번 우리 아이하고 시도해봐야지. 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 사례는 많이 소개가 되는데 실패 사례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사실 잘 공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하고 엄마표 영어 하다가 원수지간이 된 가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정사를 그것도 아픈 가정사를 공개하고 싶지는 않죠.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아이를 좀 냉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은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습을 해야 되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어떤지도 점검을 해보세요. 사실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아이한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버럭 화를 내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그 모든 학습의 과정을 잘 참아낼 수 있을 만큼 내 성품이 그렇게 좀 수용하는 성품인가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는 지속적으로 해야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의 여건이 아이에게 일정 시간을 꾸준하게 영어 학습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 한 달을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기타 엄마 모임 있고 집안 행사 있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중간에 이걸 포기하게 되면 아이는 학습에 있어서 안 좋은 그 경험이 한번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의 경험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엄마가 계획한 대로 과연 밀고 나갈 만큼의 추진력이 있는 성품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표 영어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분들이세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자신이 아이하고 이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도 영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나도 이 학습의 과정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가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 또한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중에서 아이들의 학습 불안감이 가장 높은 교과가 어떤 교과일 것 같습니까?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과에서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이라도 하고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유머러스한 아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외국어지 않습니까? 생소한 언어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 시간에 느끼는 불안감을 조사한 연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불안감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영어 시간에 선생님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킬까 봐. 그 다음에 내가 발음을 할 때 아이들이 웃을까 봐 그것도 불안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는 게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임을 했는데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우리 팀이 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게임이 결국은 졌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원망할까 봐 그것도 불안해요. 그 다음에 영어 그 노래가 많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아직 가사를 다 못 익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 같이 불러봅시다 하고 반 친구들이 부르는데 나는 립싱크를 했어요. 근데 그 립싱크가 탈로 날까 봐 또 불안해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불안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어를 많이 안다고 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많이 안다는 것과 잘 말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 아이도 성격상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하는 아이들은 아는 만큼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간혹 어머니들이 공개 수업 이렇게 학기 초에 하잖아요. 가서 보시고 집에서는 그렇게 설치고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손 한 번 못 들고 쭈삣쭈삣 있는 거 보면 뒤에서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아이들 경우에 대부분은 엄마 앞에서는 편안하게 느끼지만 대중 앞에 거기에 와 있는 많은 어머니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는 갑자기 소심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또 외국어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 시간에 느끼는 아이들의 불안감이 큰데 엄마가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아이를 데리고 학습을 시키다가 못하면 구박하고 꾸짖고 윽박지르고 이러면 이 아이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나중에 영어 소리만 들어도 영어 나 싫어 이렇게 외면해 버리거든요. 제가 저희 제자한테 들었던 그 용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어머니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학년 교실에는 영포왕자가 많다. 영포왕자가 뭘 말하는 걸까요? 주몽에 나오는 그 영포왕자 아닙니다. 영어를 일찌감치 포기한 6학년 남자아이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영포왕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언어를 배울 때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좀 높은 성취율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6학년에서 남자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일찌감치 흥미를 잃어버리고 영어에 대해서 난 영어 안 해도 돼. 이과 갈 거니까. 참 현실을 모르는 아이들이죠. 요즘 이과도 영어를 엄청 많이 해야지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표 영어는 신중하게 이런 모든 상황을 점검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도 혹시 우리 아이의 학습 스타일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시각적인 학습자인 것 같다 하시는 어머니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굉장히 청각적인 아이다. 꽤 많으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신체 감각적인 아이다. 네. 아마 손 드신 어머니들 대부분 아들 두고 있죠. 아니면 굉장히 활달한 딸을 두고 있거나. 그런데 시각적 학습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학습을 할 때 우리 신체의 감각 기관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감각 기관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학습자들은 시각적인 강화가 주어졌을 때 가장 집중을 잘하고 학습의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통 동화책도 그림이 많은 영어 동화책,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영어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래프라든지 그 다음에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죠. 제가 이 시각적 아이들은 보면서 잘 배우는 아이들, 청각적인 아이들은 들으면서 잘 배우는 아이들, 신체 감각적인 아이들은
만지고 움직이면서 잘 배우는 아이들. 저희 제자가 초등학교에서 요즘에 방학 되면 영어 캠프 많이 하죠. 한 2, 3일간 하는데 어느 날 그 영어 캠프를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보통 그 교실에서의 수업하고는 다르게 캠프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색다른 경험을 해주려고 프로그램을 많이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원어민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비행기 만드는, 모형 비행기 만드는 수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영어를 듣고 이해해서 아이들이 이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해보자 이랬답니다. 자, 이 교실에서 이 세 가지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우리 그 제자가 아주 극명하게 보았답니다. 자, 모형 비행기가 들어가 있는 재료, 그 상자들을 다 갖고 교실로 들어가서 쫙 나눠주고 선생님이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각적인 아이들은 일단 박스를 보면서 앞뒤를 뒤집어 보고 거기에 그림이 완성된 모형 그림,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박스에 무슨 설명이 없나 열심히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본답니다. 청각적인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고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듣는답니다. 신체 감각적인 아이들 일단 박스 뜯습니다. 뜯고 만집니다. 만지고 아무것도 갖다 이제 붙여보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은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 학습에서도 시각적인 아이들은 사실 동화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뭔가 시각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라고 해도 시각적인 아이들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정말 노려보듯이 단어 목록을 보면서 그걸 계속 눈으로 봅니다. 보면서 그 철자의 구조가 어떤지, 단어의 특징이 어떤지, 그러면서 그 단어를 시각적으로 익히면서 외워요. 그런데 반면에 청각적인 아이한테 너 단어 외우는데 한번 쓰면서 외워봐 하면 그건 그 아이들한테는 고역입니다. 그 아이들은 단어 목록을 갖고 계속 중얼중얼 소리를 냅니다. apple, A-P-P-L-E, house, H-O-U-S-E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신체 감각적인 아이들은 몸과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앉아서 하라고 해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단어 목록 들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또 일어나서 때로는 춤도 추면서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외우라 그러면 왜 책상은 두들기는지 책상 두들겨 가면서 단어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또 운율을 맞춰가면서 외우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뭔가 손에 몸에 어떤 강화가 주어지면 잘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사실은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가장 학습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가를 좀 유심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어머니가 제가 한번 이 학습 스타일과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어머니가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신체 감각적인 것 같은데 정말 신체 감각적이어서 그런 건지 그냥 산만한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남자아이들 두신 아마 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에게 혹시 학원에서 내주거나 학교에서 내준 어떤 영어 과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단어를 20개를 외워가야 된다 하면 시간을 정해두고 네가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 아이가 그 종이를 들고 거실로 왔다, 방으로 갔다, 식탁에 갔다,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책상에 앞에서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외워도 일단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아이가 그것을 다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아이가 그걸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외웠다면 이 아이는 정말 신체 감각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 내에 못 외웠다면 걔는 정말 산만한 아이입니다. 그냥 단지 산만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학습의 그 행동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외국어 영재아라고 소개된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그 외국어 영재아라고 소개됐던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의 그 특징을 일찍부터 이렇게 파악을 하고 영어로 된 노래를 아이한테 줬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지겨워하지 않고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래를 거의 완벽하게 흥얼흥얼 하면서 외우던 것이 완벽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또 다른 노래, 또 다른 노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어 동요를 갖다 주었더니 아이가 어느 날 무슨 말을 하는데 영어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섞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궁금해가지고 이 아이 영어 실력이 정말 어느 만큼 되나. 그래서 그 지역에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는 그 원어민 선생님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시켜봤더니 이 원어민 선생님이 요 또래 아이들 중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 라는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거기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어에 도전해볼까? 이래서 그 다음에는 중국어로 된 동요를 이렇게 구해서 또 아이한테 계속 들려줬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청각적인 아이고 그 청각적 학습 스타일을 어머니가 일찍부터 파악을 해서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이 아이가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 그 방법과 환경을 제공을 해준 거죠. 이 아이의 집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된 걸 보니까 이 아이의 방에는 이 아이가 들었던 많은 그 노래 테이프들과 그다음에 CD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 특이하게도 노래방처럼 마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외운 영어 노래는 많이 들으면서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많이 흥얼거리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동생을 앉혀놓고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그 영어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어떤 그 표현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그 감각 기관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학습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저학년을 두신 부모님들에게는 자신감을 아이들한테 키워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을 두신 부모님들께는 지구력을 키워주세요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사실 어떤 학습의 동기를 느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어 학습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아이의 성격도 중요하고, 아이가 얼마나 학습에 흥미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아이가 얼마나 학습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아이의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 동기, 어떤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면 동기는 저절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일본 만화책에 빠져서 일본 만화책을 내가 읽고야 말겠어 이런 아이들이 어느 날 일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본어를 독파한 학생도 제 주변에 봤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간다고 준비하면서 적어도 내가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못해서 소통이 안 돼서 불편함은 없어야겠다 싶어서 영어 회화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사례는 요즘에 한류가 굉장히 지구촌 곳곳에서 열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은 세계의 많은 젊은이로 하여금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도 배우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배우고 있고, 미국에서도 배우고 있고,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 배우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면 부모님이 잔소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학년들은 그 목적을 아이들이 스스로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아이들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저학년 아이들은 무조건 영어의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져야 되고 이걸 재밌다라고 느껴야지 영어를 길게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승진을 위해서 또 기타 여러 목적으로 늘 그림자처럼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이제 시작한 저학년부터 어머니들 욕심 때문에 자, 오늘은 이만큼 반드시 끝내야 돼. 자, 요번 달에 이 책을 반드시 끝내야 돼. 이런 마음에 앞서서 아이에게 영어가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지겨운 공부가 되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하느냐면 고학년에서 영포왕자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의 기회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 중에 영어가 재미없다 하는 아이들, 아, 난 정말 영어가 싫어 하는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사교육 기관에서 하고 있는 영어 학습의 방법이 우리 아이하고 굉장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상당히 시각적인 아이인데 그 학원에서는 계속 듣는 것만 하고 딕테이션 시키고 숙제도 그런 받아 적고 듣고 받아 적고 하는 숙제로 많이 나온다면 이 아이는 영어가 정말 아주 지겨운 그런 공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의 방법이 우리 아이하고 잘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가 아이한테 굉장히 수준 높은 교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어머니들 모임에 가면 자식이 곧 내 자존심이 돼버리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을 보낸 부모님은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스타가 돼버리시죠. 그리고 모든 궁금증에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구심점이 돼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동네에서 비슷비슷한 학원을 다녀요, 아이들이. 그런데 아, 걔는 어떤 레벨 다녀요? 얘는 어떤 레벨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자존심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그 반에서도 너무 힘겹고 쫓아가기가 숨이 가쁜데 엄마의 대외적인 자존심 때문에 아니야, 그냥 너 여기서 이거 끝마치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야 돼 이러면서 아이를 거기에 주저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엄마의 과감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학원 가방만 들려서 보냈을 때 아이가 얻고 돌아오는 건 실력이 아니라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만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학습이 즐거운 경험으로 먼저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각적인 그런 아이라면 그림이 많은 동화책도 있고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가 제가 우리 아이하고 집에서 동화책을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아이가 제 발음이 자꾸 이상하다고 엄마 그 발음 아니야. 우리 학원 선생님은 그렇게 발음 안 하는데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움츠려들어서 책 읽어주기가 겁난다 이러고 얘기를 하세요. 이럴 때는 어떡하죠? 이러고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 굳이 어머니가 읽어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요즘에는 온라인 동화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가 조금은 더 용감하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인터넷 같은 게 없을 때는 선생님의 발음이나 부모님의 발음에 의해서 우리 아이의 발음이 굳어질까 봐 되게 좀 신경을 쓰는데 요즘에는 사전 눌러도 원어민의 발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자사전 같은 경우. 그래서 발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그러면 너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데? 하고 물어봐서 아이가 해주는 발음을 듣고 그래 엄마가 너한테 한번 배운다 하면서 아이의 좀 자긍심도 높여주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또 들려주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겠어 라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니까 꼭 발음에 주눅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흥미있게 영어를 시작해 주시는 것이 저학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제가 원칙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공부 근력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 영어 학습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학습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흥미를 자꾸 잃게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마라톤을 달리듯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단거리 경주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학습의 결과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콩나물을 이렇게 물을 주면 거의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어느 날 콩나물은 자라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조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졌는데 무엇을 잘한다? 네, 이분들은, 이 인물들은 이미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결정적 시기 이후에 영어 학습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지금 영어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당장 영어 인터뷰가 다 가능한 걸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늦게 시작해도 본인의 노력력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영어로 언제든지 인터뷰가 가능한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은 자기의 꿈과 미래의 희망과 연계시켜서 아이가 영어의 그 목적을, 영어 학습의 목적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학습은 마라톤을 뛰듯이 지구력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이 한 단계를 넘기고 나면 우리가 마라톤을 다 뛰고 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처럼 그런 어떤 달라진 실력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콩나물을 키우듯이 물이 빠져나간다고 콩나물이 안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한다고 이 실력이 안 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시간의 법칙을 떠올리며 하자.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만시간의 연습과 노력을 거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만시간의 노력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아마도 아이들의 영어 학습은 훨씬 더 성공적인 결과로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